일리아스 3권입니다. 3권의 제목은 맹약, 그리스군과 트로이아군이 이제 맹약을 맺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아 원로들하고 프리아모스 왕하고 이제 헬레네가 성벽 위에서 싸움을 관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서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1대1 결투가 이 3권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3권 이전에 우리가 1권과 2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권에서는 아가멤논이 아폴로네의 사제 크리세스를 모욕했죠. 딸을 돌려달라고 수많은 보물을 가져왔는데 그 아폴로네 사제를 아가멤논이 모욕해서 보냈어요. 그 크리세스가 돌아가면서 해안가에서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폴론이 그 기도를 듣고 그리스군에게 역병을 보냅니다. 아카이오이족이 이제 막 역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해요. 사실 이제 아킬레우스, 여기서 보면 회의를 소집하는 인물은 아가멤논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 외에 아킬레우스만이 지금 1권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킬레우스는 거의 아가멤논의 맞먹을 만한, 대항할 만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수인데, 여기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그 역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제 칼카스에게 신들이 생각, 우리가 이렇게 역병을 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칼카스가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가멤논 때문에 신이 노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아킬레우스가 칼카스에게 이제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카스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가멤논이 아폴론 사제를 모욕했고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역병이 왔으니까 사제의 딸을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심플한 얘기예요. 아가멤논이 그냥 사제의 딸을 돌려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달래줬으면 되는 건데 이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하고 다투고 있어요. 자기만 전리품이 없으니까 자기만 뺏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들 중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제 그에 합당한 전리품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못 참아요. 사실 어떻게 지휘관이 저럴 수가 있는가. 부하들 이미 다 분배된 그 전리품을 다시 누군가에서 뺏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 끝에 아가멤논이 너무 이제 선을 넘어섰어요. 아킬레우스를 모욕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지경까지 가서 이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을 죽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칼을 빼들고 이걸 죽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 중에 이제 아테네가 내려와가지고 아킬레우스에게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3배 이상의 보상을 해줄 거니까 참아라. 사실 나중에 아가멤논이 어마어마한 몇 배나 되는 보상을 해요. 약속을 해요. 물론 그 보상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전쟁 중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보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어쨌건 아테네의 그 요구로 인해 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참고 또 네스토르가 또 중재를 합니다. 주요 얘기는 아킬레우스에게 좀 참으라는 거였어요. 아가멤논이 왕 중의 왕이니까. 근데 이제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이제 양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한을 가진 상태로 헤어지게 되고, 실제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서 아킬레우스 여인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모욕을 당한 아킬레우스는 자기 어머니 테티스에게 바닷가로 가서 호소를 하죠. 그래서 테티스가 아들이 얘기를 듣고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제우스에게 전달해 줘요. 그래서 제우스가 테티스의 이야기를 듣죠. 뭐 요지는 그런 거예요. 모욕을 당한 그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회복하는 방법은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그리스군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지경이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라는 거죠. 아킬레우스의 위상, 그 위대함을 없을 때 부재 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헤라가 테티스 여신이 제우스의 무릎을 잡고 턱을 만지면서 어떤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그때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이 헤라에게 참을 것을 주로는 권하죠. 제우스는 워낙에 이제 위대하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참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 무드가 생기고 신들 사이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노래를 부르고 제우스와 헤라가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권이고, 2권에서는 제우스가 사실
인간도 자고 신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우스 혼자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테티스가 탄원한 그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약속했던 제우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회복할 건가.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아킬레우스가 없을 때 그리스군이 거의 이제 그 전쟁에서 참혹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 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이제 제우스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생각하다가 거짓 잠의 신을 보내요. 거짓 꿈의 신을 보내요. 거짓 꿈의 신에게 아가멤논에게 보내는 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헤라 요청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신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것이고, 제우스가 거기에 이제 최종 승인을 내려준 것처럼, 그래서 지금이 이제 트로이를 점령할 때라고 이렇게 거짓 꿈을 보내요. 그래서 그 꿈에 현혹된 아가멤논이 원로 회의를 열어서 꿈 이야기를 원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 시작을 예상하는데, 그때 아가멤논이 생뚱하게도 병사들을 시험하겠다고 그래요. 회군할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원로 회의에 참석했던 어떤 장군들은 다시 군사를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갖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병사들을 시험하고 회군을 명령하는데, 이때 병사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배를 띄우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그냥 신들이 가만 보고 있지 못하고 헤라와 아테네가, 특히 이제 헤라가 아테네를 보내가지고 오디세우스에게 가서 병사들을 제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제 특별하게 테르시테스라는 아주 흉하게 생겼고 신분들 천하고 온갖 안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그 테르시테스가 아가멤논을 맹비난해요.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테르시테스를 때려서 보라고, 또 병사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오디세우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고, 네스토르의 조언에 따라서 아가멤논은 전군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군 함대, 또 지휘관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트로이군 동맹군과 트로이군 지휘관들, 그런 소개가 2권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2권에서 이제 전쟁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3권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3권 시작할 때 보면은 두 군이 전쟁터로 나오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트로이아 군들은 마치 새떼처럼 소리 지르고 떠들면서 나가고 있어요. 약간 오합지졸 같은 느낌? 그런데 반면에 아카이오이족은 말없이 노여움을 몰아쉬면서, 그리고 서로 돕기를 열망하면서 말없이 진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카이오이족이 척척척척 질서정연하게 진군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때 이제 발 밑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죠. 먼지구름이. 그 먼지구름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호메로스가 마치 안개가, 남풍이 불면 이 안개가 몰려오는데, 이 안개는 목자들에게는 반갑지가 않지만 이 도둑에게는 굉장히 밤보다 더 반가운, 자기를 은폐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묘사되고, 그런 안개와 같이 지금 아카이오이족이 발밑에서 먼지구름이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는 호메로스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목자는 지키는 자잖아요. 이건 트로이아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이아 군에게는 반갑지 않은 안개, 그 먼지, 그리고 도둑인 약탈자, 지금 침공하는 자, 그리스군에게는 유리한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전쟁, 새떼처럼 떠들면서 나오는 오합지졸의 트로이아 군, 연합군, 그에 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고 말없이 천천히 그 마음속에는 전투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그 아카이오이족, 그리스군 두 진영이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누가 나오냐면 트로이아군 선봉에서 파리스가 나오는데, 이 파리스에 보면 복장이 조금 무구를 갖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아니고 사냥터에 나간 사람 같은 약간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일리아스에서 보면 16행, 17행 파리스는 어깨에 표범 가죽을 걸치고 구부러진 활과 칼을 메고
있었는데 청동날이 박힌 두 자루의 창을 휘두르며 아르고스인들이 장수들 가운데 누구든 좋으니 자기와 1대1로 사생결단의 결투를 하자 이러고 도전을 했어요. 표본 가죽을 걸치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활을 또 가지고 나오고 그러고서는 1대1 결투를 하자고 했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큰 소리치는 우리 파리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리스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1대1로 한번 맞붙어 보자 이러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트로이아군은 전쟁터 성 밖으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 밖에서는 아카이오이족이 다나우스 백성이 그냥 거의 약탈을 주변 지역을 약탈할 동안에도 거의 나와서 전투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의 그 아가멤논의 얘기를 보면 10대 1의 차이가 있어요. 병력에서 차이 10배 이상의 차이. 그럼 나중에 이제 속속들이 지원군들, 동맹군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성 안에서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동맹군들까지 이제 다 모이고 이제 일리아스에서는 9년이 지나고 10년째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성을 나와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파리스는 그런 것에 대한 상황 대처 또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거죠. 파리스가 그렇게 설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의 이 피해자 메넬라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반가웠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파리스는 메넬라우스의 부인인 헬레네를 납치한 장본인이고 메넬라우스는 자기 부인을 잃은 파리스에게서 잃은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사실 파리스와 메넬라우스는 파리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메넬라우스가 얼싸족 다 이렇게 반가웠던 거죠. 이제는 이 죄인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 얘기는 사실은 마음속에 제우스가 정의의 신이라고 하면 정의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넬라우스는 신도 응당 파리스보다는 남의 여자를 훔쳐간 파리스보다는 보복을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신의 이제 가오가 신이 자기를 편들어 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스를 죽이고자 그런 열망에 앞으로 나옵니다. 옳거니 잘 됐다 파리스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파리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떨려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요. 여기 보면은 표현을 보면 사지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트로이아 군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꾸짖습니다. 네. 가증스러운 파리스요. 외모만 멀쩡하지 계집애처럼 또 미친 유혹자 이런 표현을 막 쓰면서 굉장한 비난을 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선물도 내 머리털과 외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외모만 훤칠했지 이렇게 겁쟁이일 수가 있는지 전쟁터에서 트로이아군에게 이제 재앙을 끼쳤다라는 거죠. 헥토르 얘기는.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리스를 알렉산드로스라고 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뭐냐면 신이 준 선물, 사실은 재능이에요. 재능에 대해서 모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 황금의 아프로디테의 사랑스러운 선물은 비방하지 마시오. 신들이 손수 내리신 영광스러운 선물은 절대로 물리쳐서는 안 되며 또 원한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들의 선물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신들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준 이 외모 그 사랑스러움 이건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재능과 노력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실은 신들이 준 재능이 훨씬 더 파리스 입장에서는 중하고 그걸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즘에서는 자기 재능이 있는 곳, 신들이 재능을 줬다고 하면 재능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헥토르가 파리스를 막 겁쟁이라고 꾸짖으니까 파리스가 뜬금없이 용기를 냈는지 아니면 비난이 무서웠는지 또는 자기 잘못을 자각했는지 메넬라우스와 1대1 대결을 하겠다고 형에게 헥토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헥토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여기서는 두 형제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헥토르는 파리스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요. 걱정하기보다는 전쟁의 원흉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가멤논이 자기 동생 메넬라우스를 볼 때는 굉장히 메넬라우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두 형제 간의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군과 또 트로이아군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헥토르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빨리 설령 동생이 죽더라도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프리아모스 왕은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아들을 선택한 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헥토르가 반가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리스군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에서 그 이야기를 받죠. 메넬라우스도 이제 파리스하고 대결을 원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1대1 대결에서는 파리스보다는 메넬라우스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헥토르조차도, 또 파리스조차도, 그 다음에 아가멤논도, 메넬라우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군은 1대1 대결에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헥토르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둘 중에서, 그러니까 메넬라우스, 파리스 둘 중에서 누가 이기든지 우세한 자가 당연히 모든 보물과 여인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위와 굳은 맹약을 맺기로 합시다. 우위라는 거는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정을 이제 서로 이제 평화롭게 끝내자. 근데 사실 이런 조건을 그리스군이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9년이 지났고 10년째 먼 곳에서 오랜 세월 보냈는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1대1 대결에서 이겨서 원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헥토르가 얘기한 거는 이긴 자가 모든 보물, 그건 헬레네가 도망치면서 갖고 온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보물을 갖고 이제 여인 헬레네를 집으로 가게 하겠다. 이거는 뭐 전쟁 전 상황으로 돌리는 건데 그리스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딴 생각을 사실 품고 있어요. 그 아가멤논은 나중에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건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1대1 대결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장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 이제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트로이아 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시에 사실 일어나는 거였을 거예요. 프리아모스 왕하고 원로들 그리고 나중에 헬레나가 와가지고 성벽에서 전투를 바라보고 있어요. 1대1 대결하는 전투를 바라보고 있어요. 헬레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남편하고 지금 남편이 1대1 대결을 하고 누군가는 패배하고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사실 난처한 거죠. 만약에 메넬라우스가 이기면 프리아모스 왕과 또 원로들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점이고 파리스가 이기면 뭐 지금 상황이 변화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성벽에서 그 전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프리아모스 왕이 헬레네에게 그리스 장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봐요. 저게 누구고 저게 누구고 저게 누군지. 그래서 그것을 헬레네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전쟁이 9년 지났고 10년째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프리아모스는 왕인데 적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까? 심지어 아가멤논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다른 장수들도 하나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좀 미스터리한 일인데 이건 뭐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전쟁의 처음부터 호메로스가 이 소개를 하고 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의 처음 그 상황을 지금 상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헬레네는 자기 신오라버니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라는 거 사실 그 이전에 일찍부터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혹시 오라버니들이라도 왔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약간 헬레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터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리스군에서는 특히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트로이아군들은 믿을 수가 없다. 애초에 이제 이 전쟁이 트로이아군의 그 약간의 거짓, 그쵸? 손님으로 와가지고 남의 여자를 빼앗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노인들, 믿을 수 있는 노인, 특히 프리아모스 왕이 직접 와가지고 양을 제물로 바치고 신들에게 맹세를 하는 그런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아모스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스와 메넬라우스가 무장을 갖추고 1대1 대결을 시작하는데, 보면은 명백하게 파리스가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서로 이제 창을 주고받았는데, 그건 안 됐고, 그 메넬라우스가 이제 칼을 쳤는데, 투구에 맞아가지고 칼이 부러졌거든요. 근데 아마 그 파리스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거의 투구에 맞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투구를 잡고서 메넬라우스가 끌고 가요. 턱끈이, 투구를 메고 있는 턱끈이 파리스의 목에 걸려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파리스가 정신을 차렸으면, 파리스에겐 그래도 칼이 있었으니까. 근데 메넬라우스는 지금 칼이 없잖아요. 이겼을 텐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구합니다. 그때 이제 끊어버렸어요. 턱끈을 끊어버려가지고, 그냥 돈 게 아니고, 아마 이 상황에 보면 그냥 턱끈을 끊어보내서 두었으면은, 파리스가 유리했으면은 그대로 뒀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파리스는 거의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스를 턱끈을 끊은 결과, 메넬라우스는 빈 그 투구만 빙빙 돌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쪽으로 던졌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데려다가 방에다 갖다 놔요. 지금 굉장히 생뚱한 장면이 나왔어요. 전쟁터에서 파리스가 없어진 거예요. 파리스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나중에 보면은 메넬라우스가 트로이아 군 진영에까지 와가지고 파리스를 찾거든요. 근데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숨겨준 적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방에다 갖다 놓고서 헬레네를 불러요. 그리고 헬레네에게 동침을 강요합니다. 파리스와의 동침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건데, 굉장히 좀 그 헬레네가 그에 응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주 신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로디테가 협박을 하죠. 자기가 저주를 내리면 이제 헬레네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헬레네가 어쩔 수 없이 파리스하고 동침을 하게 돼요. 장면이 전투씬에서 갑자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씬으로 완전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메넬라우스는 파리스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아가멤논이 메넬라우스의 승리를 선언하고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가멤논이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은 헥토르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3권 285행에 보면 트로이아인들이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들을 돌려주고, 여기까지 똑같죠. 여자와 모든 보물들을 돌려주는 것.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였어요. 아가멤논은 후세에까지 길이 남을 적절한 보상을 아르고스인들에게 지불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후세에도 길이 남을 적절한 보상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지금 헥토르하고 아가멤논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협상 조건 자체가. 그래서 아마 파리스가 이기든 메넬라우스가 이기든 결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서로 요구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협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건 신이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완결되지 않은 결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파리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무기는 사실은 활이었거든요. 활을 굉장히 잘 쓰는 명사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창으로, 메넬라우스는 창수, 아르고스인들은 창을 잘 쓰니까. 근데 창으로 대결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1대1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에요. 1대1 대결. 근데 그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무기, 물맷돌을 사용해가지고, 물맷돌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근데 여기 파리스는 자기에게 유리한 활을 쓸 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당시 1대1은 활은 약간 비겁한 무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숨어서 쏘는. 그래서 1대1 대결에서는 활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창을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창은. 그리고 창이 없으면 칼을 쓰고, 칼이 없으면 이제 돌을 던지는 그런 순서로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주자면, 이 전쟁이라는 거, 그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파리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파리스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니까. 남의 나라에 사절로 가가지고 메넬라우스가 없을 때 부인을 납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헬레네가 납치당했다기보다는 자기 의지로서 파리스하고 같이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여신이 개입했기 때문에 강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싹텄던 거죠. 그리고 헬렌의 입장에서는 메넬라우스하고의 결혼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메넬라우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 굉장히 둔한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스파르타에 묵으면서 사절로서 있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성을 비우고 다른 데로 이제 공적인 일을 볼일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이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 스파르타의 공주인 헬레네의 강가를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네의 그 보물들, 헬레네의 보물들이라는 거는 원래 스파르타에 있었던 보물이에요. 메넬라우스 것이 아니고 그거를 또 들고 헬레네가 나갔으면은 메넬라우스는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볼 때는, 귀족들이 볼 때는 이 나라의 보물이 헬레네거든요. 그렇죠? 그 메넬라우스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근데 자기 부인도 못 지켰어요. 왕권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형 아가멤논에 가가지고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파리스나 헬레네는 사랑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은 그것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대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은 1대1 관계,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은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랑의 도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거는 상상 안 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 왜냐하면 파리스는 끝까지 자기 헬레네를 지켜요. 사실은 저에게 돌려주지 않겠다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그 부인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헬레네는 약간 입장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이거나 배신을 하거나, 물론 나중에는 배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랑에 도박을 건 행위, 그건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아가멤논하고 메넬라우스는 실제로 전쟁 준비를 군수 물자 준비, 인력 준비, 그것을 착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가멤논이 그 후세까지 길이 남을 적절한 보상, 그리고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여기도 네스토르가 표현한 거 보면은 여인은 트로이아 지역에서 노예로 잡은 여인들은 성노예요. 성노예. 또 기술이 좋은 여인들은 길쌈을 하든지 하여튼 노동력을 갈취당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노예예요. 그냥 노예 교육을 시켜줘요. 아주 순종적인. 다 큰 성인들은 귀족이면은 잡아가지고 황금하고 바꾸는, 만약에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면 이제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약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인데,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복수, 또 여인을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명분은 굉장히 너무 작은 것에 비해서 전쟁은 정말 현실적인 무자비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들,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세력의 책임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